안녕하세요. 포유한율연구소입니다. 국제 유가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략을 우려해가지고 급등하고 있는 게 지금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새로운 악재예요. 어느 정도까지 오르는 것은 감당을 해낼 수 있지만은 지금 우리 경제 환경을 보면 배럴당 80달러 이상에서 추가적으로 10달러만 상승하더라도 우리나라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느냐라는 지금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지금 우리 12월 무역 수지가 20개월 만에 적자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기업도 부채가 많이 늘었고 가게도 부채가 많이 늘었거든요. 여기에 더하여 이제 금리까지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가운데 이제 추가적인 유가 상승은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석유공사 자료인데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석유 소비량은 연간 한 18배럴이니까 5천만 명이라고 가정하면 한 9억 배럴을 수입하고 있죠. 그런데 유가가 80달러일 때는 9억 배럴이니까 한 720억 달러 수입을 하죠. 그런데 이제 수출하는 정유 수출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괜찮겠지만은, 그런데 이제 국내에서 소비하는 부분은 그야말로 순수하게 무역수지 적자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10달러만 상승을 하면 연간 한 90억 달러 무역수지 적자 요인인데, 중요한 것은 이 90억 달러가 아니고요. 가계 실질 소득이 이제 감소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가계 실질 소득도 유가 상승에 따른 실질 소득 감소도 있지만은, 유가가 상승하고 또 무역 수지가 적자일 경우에는 외환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실질 소득 감소 요인이 되고, 또 이런 경우에는 외화예금도 증가합니다. 그러면 시중 유동성이 이제 은행으로 흡수되는 그런 비정상적인 환경이 또 조성되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또 금리도 추가적으로 올라가고 대출금리도 당연히 이제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그런 연쇄적인 이제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 여력이 유가 10달러 오름에 따른 소비 여력 감소만 가지고는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 상승분과 환율 상승에 따른 다른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인한 가계 실질 소득까지 같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역 수지가 적자가 아닐 때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 12월이 유가 때문에 무역 수지 적자가 발생했을 거예요. 유가뿐만 아니라 다른 원자재 가격도 많이 올랐으니까요. 2차 전지 소재로 사용되는 리튬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고요. 니켈도 많이 올랐고, 코발트도 많이 올랐고, 그러니까 다른 이제 원자재 가격도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환율이 상승할 경우에는 기업의 부담으로 이제 다가오는데, 지금 현재 수출 시장, 우리나라가 이제 원자재를 수입해 가지고 강화한 다음에 수출을 하는데 수출 시장 환경도 안 좋아요. 특히 우리는 중국과 아시아 쪽 수출이 많기 때문에 아시아 쪽이 상당히 힘들거든요, 지금요. 그러니까 원가 상승분을 과거처럼 증가시키기가 힘들어요. 증가시키려고 하면, 그러니까 수출 단가를 올리면 판매량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12월 무역 수지가 사상 최대의 수출 실적에도 불구하고 적자를 기록한 이유가 아닌가.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유가가 10달러 정도 상승한다면
지금 분위기는 뭐 100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분위기거든요. 근데 80달러일 때도 무역수지가 적자인데 10달러 정도 가격이 더 오르면 또 연간 한 7억 달러 정도 석유에서만 생기는데 다른 원자재 가격 상승도 초래하거든요. 국제 유가 상승은. 예를 들어서 니켈도 석유 에너지를 가지고 생산한다면 뭐 전기를 가지고 생산하든지 그렇게 한다면 니켈 가격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리튬 가격도 올라간다는 거죠. 중국도 뭐 물가가 오르니까 중국에서 수입을 한다면 리튬 소재를 그러니까 또 다른 또 무역수지 악화 요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또 2차전지 같은 데는 뭐 자동차 회사에 판단하면 그 원가 상승분을 떠넘기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자동차 회사가 갑이기 때문에 2차전지 생산업체는 어리단 말이죠. 또 경쟁업체도 뭐 적지 않고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뭐 경쟁력이 있고 또 최근에는 자체적으로 2차전지 생산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우리나라 기업이 떠안아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최 근래에 2차전지가 정권 전문가들은 좋다고 하지만은 그 현실은 주가가 하락 압력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2차전지가 좋다 얘기하는데 결국은 영업 실적이 수반되지 않으면 미래의 성장 동력이기는 하지만은 영업 실적이 수반되지 않으면 주가는 내리는 게 정상이거든요. 너무나 자연스럽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 외국인이 만약에 2차전지 관련 주식을 매도한다면 또 그 석유 가격이 상승하면 생산 원가가 상승하니까 다른 그 원가 상승이 부담스러운 기업에게 또 그런 기업의 영업 실적 악화로 이어진다면 수입업체들이 그런 기업이 많이 있을 테니까요. 증가시키기 어려운 환경이거든요.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유 주식을 매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또 외환시장에 영향을 주거든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떠나니까. 그러니까 주가에도 영향을 주고 금리에도 영향을 주고 환율에도 영향을 주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현상을 이제 인계 수준에서 이제 유가 상승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른 분야도 이제 인계점에 도달한 것이 많아요. 기업 입장에서는 그 한계 기업들 입장에서는 뭐 어느 거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한계 기업이 부도 위기에 직면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 전문가들은 한계 기업까지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뭐 추천하고 있는 게 또 현실이고 그러다 보면 외국인 투자자는 그것을 역용할 수 있거든요. 국내 정권 전문가 추천하는 종목을 외국인들이 매도하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요 근래에 뭐 기관이 왜 매도하느냐라는 불만을 토로하는 정권 전문가도 있는데 기관 입장에서도 결국은 살아야 되잖아요. 손해나는 장사는 할 수 없는 거죠. 기관 투자자도.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환율이 올라가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미국 국채 투자하는 게 낫다라는 거죠. 환율만 올라가주면. 더군다나 단기채 같은 거는 금리 영향도 없는데 조금만 올라주면 뭐 부담도 없거든요. 환율에 따른 환율 상승에 따른 환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돈의 분산이 국내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국내에서 외국으로 이동할 때 더 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환경은 외국인 투자자들도 보유하고 있는 그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은 아니냐. 국제 유가가 10달러만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면 지금 국제 그 석유 시장 분위기는 100달러 얘기하니까 10달러 정도 상승하는 것은 시간 문제가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제가 오늘 국제 유가 상승이 한국 외환시장 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 채권시장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외환시장 등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 우리 그 국내 경제 환경을 종합해 볼 때 지금 그 유가 상승은 대단히 부담스러운 유가 상승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외환시장에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자산시장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준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 국내 투자자들은 그 자산의 약 한 70%가 부동산에 올인해가 있는데, 금리 상승과 실질소득 감소가 나타날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도 영향권에 들 수밖에 없다. 그 기존의 중국 경제 불확실성도 반영 중에 있는데, 그리고 미국 연준의 보유자산 매각도 연준 의장의 시기를 늦추었지만 현실은 기관 투자자, 그러니까 미국계 투자은행 등은 그 점진적으로 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시장금리가 10년물 가격이 오른 거예요. 점진적으로 대응하는 거죠. 연준도 점진적으로 대응하지만은 미국계 투자은행이나 그 선진국 투자은행도 점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0월에 만약에 연준 보유자산을 매각한다면 미국계 투자은행은 지금부터 한국 주식을, 또 유가가 90달러까지 간다면 미국계 투자은행은 지금부터 한국의 주식을, 그러니까 영업실적 악화가 예상되는, 또 무역수지 악화가 예상되는 외환시장과 금리시장, 그 다음에 주식시장을 공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공격이라는 표현보다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자기들도 위험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더군다나 이제 정권 전문가들은 지금도 무늬만 성장 주식을 많이 추천하거든요. 정권에서 추천 종목 중에 10개 중에 7개는 다 한계기업이에요. 쉽게 하면 영업실적이 없고 주당 EPS가 마이너스인 기업이 많다라는 거죠. 또 그 영업실적을 보면 현재 주가를 설명하지 못하는 기업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이제 금융시장 양극화를 초래합니다. 그러니까 비우량기업과 우량기업의 양극화를 초래하죠. 채권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우량기업이 발행한 회사채와 그렇지 못한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가 양극화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수출업체와 수입업체 양극화도 일어나지만 우량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의 양극화 현상도 자산시장 전반에 걸쳐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한계기업 숫자가 전체 상장기업의 40 내지 45%에 육박한다는 것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1분기는 지난 12월은 그 적당한 환율 상승, 적당한 유가 상승, 유가 수준이라면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더 발전한다면, 전쟁 직전 단계로 발전하고 그리고 유가가 상승한다면 그 임계점을 넘는 그 유가에다라는 거죠. 또 임계점을 넘는 시장금리 상승이 될 수 있는 거죠. 기업별로. 그러니까 지금은 조그만 거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한계기업은 경영난에 직면하거나 부도위기에 직면할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정권 전문가들은 그런 것은 정보가 부족한 수도 있어요. 애널리스트들이 그런 정보를 생산 안 하면 알 수 없거든요. 그리고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 정권 전문가들이 수준이 높은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 지금 포유 환율 연구소가 지금 설명하는 대로 또 안다고 하더라도 숨길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유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 얘기는 또 외환시장에도 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요. 그래서 요 근래에 달러 인덱스 가격이 내리도 우리나라 원화 가치는
상승폭이 아주 작아요. 그런데 환경이 나빠지면 원화 가치가 뭐 상승하는 쪽으로 가겠죠. 물론은 이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환율 상승 속도를 조절은 하겠지만은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외채가 증가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환경은 유가 상승이 우리나라 외환시장은 물론 금융시장, 부동산 시장, 실물 경제까지 상당히 그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에서 나타나는 유가 상승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튼 무슨 얘기인지는 여러분 앞에서 보유환율연구소가 얘기한 것과 연결시키면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는. 여튼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